피의자 피고인은 그 소출을 당하는 측, 수사를 받는 측을 말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형사 절차의 하나의 축을 취하고 있죠. 근데 피의자는 먼저 형사 절차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냐면, 수사 단계에서 그 수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 어떤 범죄가 있었을 때 경찰이 범죄가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확신할 수는, 또 확신이 아니라도 범죄가 있다는 것이 처음부터 딱 드러나는 게 아니고,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데 뭔가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뭔가 조직적으로 뭐 밀수를 하는 그런 것을 포착을 했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에 조직적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확실치 않을 때 조금만 의심이 있으면 바로 수사를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은 수사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강제 처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피의자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이상하지만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별 문제는 아니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과연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단계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는 내사라고 해요. 내사. 수사 전 단계인 내사라고 하고, 이 내사를 할 때 그 내사를 받는 상대방을 피내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사를 하다가 보니까 뭔가 아직 뭐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범죄가 있는 것이 개연성이 농후하다, 범죄 조사를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 이러면은 그때 수사를 정식으로 개시를 하죠. 수사 개시를 하고, 수사 개시를 하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을, 수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해요. 피의자. 우리 교재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피의자. 그럼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다음에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피의자 그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제 재판에 회부하게 되면 그때부터 공소를 제기된 사람으로 되고, 피고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피고인의 지위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면 그 형을 받겠죠. 수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이런 단계로 이렇게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피의자의 지위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게 되면, 피의자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이렇게 의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수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수사 당시에 피의자하고 검사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가 뭐 인권 보장에 참 좋은 것 같긴 한데, 그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있고, 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에 들어가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의 대상. 그래서 결국 수사기관이 훨씬 더 그 위에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만 하고 피의자는 조사의 객체만 대부신하고 한다면,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관념이 이제 그 과거의 어떤 수사관인데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피의자는 정말 인권이 침해될 염려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형사소송 이념에 인권 존중, 인권 보장과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피의자에게도 일정한 권리가 보장돼야 되겠다. 예를 들면 진술하고 싶지 않을 때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거나, 자기가 법적으로 어려울 때는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이런 권리들이 많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즉 수사 단계에서도 이 피의자가 물론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지만 그에게 충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요청이 있고, 따라서 이제 이 피의자의 지위는 절차적 권리의 주체라는 지위를 또 가지고 있어요. 한편 이제 피의자 단계를 거쳐서 피고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이 이 절차를 주재하게 되죠. 법원이 절차를 주재하고
검사가 소추측으로 서게 되고 피고인이 피소추측으로 서게 되고 이 삼각구도 탄핵주의의 삼각구도 하에서는 피고인이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고 피고인이 자유롭게 검사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할 지위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위가 검사와 대등한 지위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요청이 있게 되고 이것이 우리 소송이 근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당사자주의의 기본 이념이죠. 그러니까 재판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피고인은 더 이상 절차의 객체가 아니고 절차의 주체로 들어가게 되고 이 절차의 주체로서 검사에 대등하는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승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역시 그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는지 안 저지르는지를 심리하는 그 절차에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에게 무엇을 물어볼 필요도 있고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즉 범죄를 저지르는지 안 저지르는지 여부를 피고인으로부터 확인해야 되는, 즉 피고인이 그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즉 너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지 않는데 그럼 검사가 그날 어디 있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검증을 해서 피고인이 뭐 얼마나 뭐 당시 다쳤는지 또는 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필요가 있어서 이럴 때는 피고인이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당사자로서 여러 가지 절차적 권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절차적 권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 절차적 권리의 주체라는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당사자로서의 지위,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 절차적 권리의 주체로서의 지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피의자 피고인과 관련해서 중대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 27조에서 우리가 헌법적인 권리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한번 헌법 27조를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헌법 27조 사항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네. 헌법 27조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 추정된다고 되어 있나요? 피고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 275조의 2에도 유사한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드는 의문이 그럼 형사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권리가 없는가? 그래서 재판할 때는 당사자로서 권리를 보장해 줘야지만 재판 전에 그 피의자 단계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처럼 취급하여도 좋은가? 라는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피고인만 보장해 준다는 취지가 아니라 형사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혐의를 받고 이 형사 절차에 들어간 사람은 그 형사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유죄라고 확정되기 전까지, 즉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다는 것은 우리가 종래의 사적인 보복을 금지하고 국가가 형벌권을 세우고 사적 보복을 금지하고 형벌권을 통해서 즉 적법한 어떠한 절차, 국가가 만들어 놓은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포멀한 공식적인 무대의 장에서 유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 이게 이제 인권 보장의 취지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9.1 헌마 111 사건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는 피고인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피의자도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피의자 피고인 가리지 않고 무죄 추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무죄가 추정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시 말하면 추정이 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추정이다.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게 추정된다면 사랑하는 것을 부정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말씀해 보세요. 그 사랑한다는 내용을 부정하는 측에 대한 증거. 그렇지. 사랑 안 해라고 주장을 하고 사랑 안 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무죄가 추정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무죄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죄고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 추정한 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증거를 제출해야 되니까 그런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도출될 수 있는 법리는 뭐가 있겠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이 증명은 네,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죠.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된다. 검사가 유죄라는 증명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증명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우리가 민사소송에서는 증명 책임이 원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계시죠,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피고에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원고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면 그거에 대해서 원고가 증명을 하고 어떤 항변 사항을 피고가 주장하면 그 항변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피고가 입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증명 책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민사소송인데 그것은 민사소송에서는 예를 들면 뭐 피고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음이 추정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헌법에서 피고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데 즉 죄가 없이 가만히 있는 피고인을 괜히 말 걸어서 처벌하겠다고 하니 괜히 공연히 말 걸었지 않았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을 하라는 것을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해볼까? 살인을 한 것이 인정이 돼요. 사실한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귀가하는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살인을 하고 이렇게 막 사체를 절단한 그 오 아무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서 만약에 피고인이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인정하겠다. 왜냐면 그 현장이 들켜졌으니까 그것을 부인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 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예를 들면 그 피해자가 나를 먼저 총으로 쏘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죽였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건 정당방위 주장이겠죠. 또는 그때 당시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주장은 무슨 주장이죠? 무슨 무능력? 의사 무능력보다도 책임 무능력 주장이 더 보다 현실적이겠지. 책임 무능력이어서 결국 책임이 조각된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럼 이렇게 구속요건에 해당 사실은 있지만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할 때 두 가지 길이 있죠. 구속요건 검사는 이 사람이 살인을 한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입증을 하고 그게 그러면 피고인 측에서 정당방위로 죽였다 또는 자기가 책임 무능력 상태에서 죽였다라고 증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검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정당방위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입증을 하고 또는 책임 능력자다라는 것까지 입증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보세요. 구속 요건에만 해당하면 일단 그 위법성이 그냥 추정된다고 보고 검사가 그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고 정당방위라든지 그렇게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것들은 피고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면 정당방위 같은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미쳤다, 피고인이 미쳐서 할 수 없이 했다 이런 것도 또 예외적인 현상이니까 그런 예외적인 현상은 피고인이 입증하고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검사가 그 살인을 했다는 것까지만 입증하면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가능하겠죠. 혹시 반대하실 분 없으세요? 이 주장에 대해서? 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학생대로 합의를 볼까요? 반대의 주장이 가능해요. 반대 주장이 가능한데 가능하면 어떤 논리가 가능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책임 무능력이나 정당방위 같은 거는 법률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고인 같은 법적으로 상대적으로 무지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입증하기 힘들 것이고 네. 그래도 책임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입증 능력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입증 책임까지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고인한테 그렇게 어려운 법적인 증명을 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주장이 가능하고, 그거랑 관련해서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무죄 추정의 원리인데, 무죄 추정의 원리랑 비교해서 이렇게 합쳐서 조금 발달시키면 어떤 논리가 가능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그런 신분상의 무죄 추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무죄 추정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그 위법성이나 책임에 대해서도 무죄 추정으로서 그 피의자나 피고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은 위법성이나 책임 문제도 역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거기까지는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약간 제가 수정을 하고 싶은 것은 위법성 책임 문제는 절차적 문제는 꼭 아니죠. 위법성 책임이 여러분 형법에서 배웠어요? 형소송법에서 배웠어요? 형법에서 배웠죠. 형법은 절차법이에요? 실제법이에요? 실제법이죠. 그러면 위법성 책임은 절차 문제가 아니고 실체법 문제이고, 즉 범죄 성립 요소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만 있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게 아니고 위법성, 책임성까지 갖춰야 유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죄가 추정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모든 범죄 성립 요소에 대해서 다 무죄가 추정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그 무죄가 추정되는 범죄 각 성립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범죄 성립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무죄 추정 원칙의 기본이죠. 즉 범죄 성립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분석해서 말하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즉 위법하고, 책임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즉 책임이 있고, 이거를 다 검사가 증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원리인데 현실적으로 그 소송에서 하다 보면은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그러니까 근본 법리, 즉 검사가 모든 범죄 성립 요소를 다 증명해야 된다는 그러한 법리에 대해서는 다소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증거법을 하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원칙적으로 이렇게 누가 입증을 할 것인가 문제가 첫 번째 관건인데,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인권 보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형사 절차의 전반에 걸쳐서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요청을 무죄 추정 원칙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화면에 보는 것 같은 내용이 되어 있어요. 우선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강제적인 수단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요청이 나와요. 강제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예컨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또는 피의자의 집에 가서 무엇을 강제로 압수하거나 뭐 찾아오는 수색하거나 이러한 일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임의 수사를 원칙으로 해라 하는 요청이 있게 되고, 또 수사나 재판을 할 때 범죄를 저질렀다고 바로 붙잡아가지 말고 유죄 확정될 때까지 유죄가 확정된 뒤에 인신을 확보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이나 수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래야 피고인이나 피의자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요청에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있게 되고요. 또 이렇게 무죄 추정이 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법률 규정이 있고, 또 사복을 착용을 못하도록 또 반드시 수의를 입도록 한 처분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난 바도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요청되는 절차 사항의 어떤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공소장 일본주의는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때, 즉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유죄라고 생각하고 재판으로 회부할 때, 공소를 제기할 때,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검사는 생각하고, 따라서 이 사람을 무슨 죄로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의 청구서,
이거를 공소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청구서만 법원에 제출할 것이지 검사가 지금까지 수사한 증거 내용은 절대 법원에 제출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증거 내용을 처음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같이 법원에 제출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판사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판사가 선입견을 갖게 되겠죠. 판사가 이 공소가 제기되면 첫 번째 재판 열릴 때까지 빨리 경우인 경우에 한 2주 정도 걸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판사가 이제 첫 번째 재판을 하기 전에 또 우리 보통 판사님들이 또 성실하시니까 기록을 또 열심히 보겠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이렇게 보다 보면 검사가 만든 조서, 검사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죠. 검사도 법률가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수집한 조서, 본인이 수집한 증거를 보고 판단하면 유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이고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보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사도 유죄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즉 검사가 만드는 그러한 그 증거를 가지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쫙 정리한 다음에 첫 번째 재판에서 딱 들어가면 피고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 사람은 기록상 이런 증거에 의해서 살인한 것이 인정되는 피고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피고인을 딱 봤는데 피고인이 법정에 딱 와서 판사님 저는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판사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응? 말해봐요. 괘씸해. 이놈 봐라. 증거가 확실하고 이것도 있고 있는데 이놈이 빨리 발뺌을 하네. 이런 생각이 판사도 인간인지라 먼저 탁 들어요. 그러면 피고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검사는 더 안 해도 되죠. 판사는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판사님 저랑 생각이 같으시군요. 잘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검사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없애려면 피고인이 열심히 나는 괘씸한 놈이 아닙니다. 난 정말 억울한 놈입니다를 계속해서 증명을 해야지 않으면 판사님 머리가 바뀌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 무죄 추정이 아니라 무슨 추정이 돼요? 유죄 추정이 된다라고 해서 유죄 추정을 피고인이 번복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 헌법상 원리에 배치되는 거가 되죠.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가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마지막 기소유예 문제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가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한 많은 경우에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이건지 저건지 이렇게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수사기관이나 공소기관으로서는 어떤 유혹을 받게 되냐면 이거를 무죄라고 했다가는 예를 들면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피고소인은 사기를 친 일이 없다. 정식적으로 돈을 차용하고 사기 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기하지 않았다고 하면 고소인이 검사한테 뭐라고 할 것 같고 또 사기를 쳤다고 하면 피의자가 내가 언제 사기 쳤냐고 또 달라들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좀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검사가 사기를 친 거는 맞다. 사기를 친 건 맞는데 사안이 그러니까 그냥 요번에는 입건을 하지 않고 요번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검찰 단계에서 끝내지. 이렇게 하게 되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기쳤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졌으니까 만족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재판받고 처벌받을 줄 알았더니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만족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양쪽 다 완벽하게 만족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양쪽 다 이제 그렇게 달성된 거니까 검사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바로 기소유예인데 기소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저러 사정을 비춰서 재판에 회부하지는 않겠다라는 처분을 기소유예라고 해요. 근데 이 기소유예 처분은 그 사건을 이렇게 적당히 해결하는 데는 좋은 제도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는 반하는 면이 있죠. 어떻게 반할 것 같아요? 이렇게 타협적인 기소유예를 한다는 것은 검사로서는 어떤 거죠?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애매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답이겠어요? 무죄로 하는 것이 답이겠죠. 그것이 바로 증명책임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 무죄 추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추정을 깬다는 것은 그것을 뒤집고 유죄가 확실할 때 추정이 깨지는 것이지 애매하면 계속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무죄가 정답이에요. 그렇죠? 무죄가 정답이다. 애매할 때는. 그래서 나온 법리가 바로 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in dubio pro reo라는 법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리가 나오죠. 헷갈릴 때는 피고인이 유익하게 무죄라고 판단을 하라라는 요청인데 그래서 무죄 추정을 어떻게 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검사로서는 또 만약에 수사를 좀 더 잘했다라면 유죄가 증명될 수도 있었겠지. 법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법원이 증명을 할 책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됐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무죄가 증명이 안 됐다라고 해서 유죄가 증명이 안 됐다고 해서 무죄라고 하기가 좀 부담되는 거죠. 그 얘기는 스스로 내가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타협적인 기소유예는 두 가지가 다 안 되니까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잘못했거나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협적 기소유예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수사를 더 해서 기소를 하든가 아니면 무죄를 기소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하든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요청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금까지 형사 절차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까지 이제 봤는데 이 무죄 추정은 기본적으로 인권 보장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유죄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불이익을 유죄라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여하지 말자는 것이 근본적인 이제 그 확장된 개념일 수가 있어서 형사 절차 밖에서도 즉 다른 절차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예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 예를 들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예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도 유사하게 어떠한 형벌을 받으면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자동으로 직을 퇴직하게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하고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일반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 그다음에 선거범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거에 관한 선거범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 받으면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판례에서 문제됐던 것은 그 어떤 게 규정이 있었냐면 공소가 제기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고 부단체장, 근데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가가 문제됐던 사안이 있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하게 됐어요.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2010 헌마 418 판결이죠. 그 논거는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마치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과 똑같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유죄로 인정돼서 생기는 불이익, 즉 직무로부터 배제되는 그런 아까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이 더 이상 국회의원을 못하게 되고 시장이 더 이상 시장을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판결 확정 전에 부여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선고가 됐고 이분 여기서는 이제 5분이 위원 의견이 있었고 1분이 헌법 불합치 의견이 있었으니까 주문은 어떻게 되는 거죠? 헌법 불합치가 되는 거예요. 6분이 위원 의견이 있어야 위원이 되는데 위원은 5이니까 그 헌법 불합치 의견을 합쳐서 그 중에 제일 약한 헌법 불합치 의견으로 주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폐지됐어요. 이 규정은 이제 삭제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규정이 뭐가 있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2010 헌마 474 사건인데요. 2010 헌마 474 사건인데 이 사건인 그 공소가 제기됐고 공소가 제기된 뒤에 계속해서 구금 상태에 있는 때, 즉 구속 피고인으로서 공소 제기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의 그 직무를 정지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헌법이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앞에와 유사하죠. 앞에와 이것의 차이는 뭐냐면 앞에 사건은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구속됐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구속 재판을 받고 어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 즉 항소심의 경우라도 이렇게 정지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지금 방금 헌법 불합치 결정 난 그 사건이 그 규정이고, 지금 이 규정은 현재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구치소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라고 하는 규정, 이것이 문제됐던 사안인데 이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판단을 했죠? 합헌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논거는 뭐라고 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로 얘기하는 게 낫겠네. 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절대적인 그런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37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리됐을 그 자리를 비울 경우에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자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절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무죄추정의 원칙도 완벽한 권리는 아니고 좀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될 수 있겠는데 이 경우에 이제 뭐 시정이 마비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되는 거죠. 왜 마비가 되는 거지?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바로 거기에 관점을 둔 거예요. 구금되었을 때는 정상적인 사무 처리가 불가능하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맨날 결제를 받으러 가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즉 요것은 그 사람이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유죄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게 아니라 유죄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교도소에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가 불가능해서 또는 매우 현재 곤란해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건 합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의견은 없을까요?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냥 적벌이 다 맞을까? 어떤 다른 논거는 없을까? 다른 주장은? 제 생각이지만 신체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제한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에서 나오는 것인데 신체의 자유 경우 제한하게 된다면은 그게 최소한의 그쳐야 될 것인데 구금됐을 때 그런 지방자치단체장 그런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그런 비례적인 측면에 잘 맞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비례적인 측면에서 안 맞는다는 견해도 있었어요. 비례라는 게 항상 좀 이렇게 명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즉 비례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 피고인에게 무죄 추정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익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원활하게 도와야 된다는 이익을 이렇게 균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비교 균형을 해야 되는데 무죄 추정이 그렇게 작지 않다라고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어땠어요? 여러분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어느 회사의 그 회장님이 구속되었을 때 그 회장직을 내놓던가요? 부회장이 다 일을 하던가요? 회장직을 계속 유지하던가요? 유지하지요. 뭐 내놓을 수도 있지만 많이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치소에 있을 때 회장직을 유지 안 하고 계속 있었을 때 그 회사가 망하던가요? 장사가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뭐 농담을 말하면 쓸데없이 간섭 안 하고 중요한 결정만 하기 때문에 더 잘 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는 구치소에 있다고 해서 굳이 시정을 못 하는 거냐. 루틴한 어떤 시정은 부지사가 할 수도 있고 전결규정 등을 통해서 아마 부시장이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결정은 계속 시장이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장의 직무를 전반적으로 정지시키는 거, 이거는
필요 이상으로 그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례 균형상 그런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현재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여기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 무죄 추정을 했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을 수용자보다는 조금 완화시켜서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요청. 그다음에 징계 처분은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바로 징계 처분하면 안 된다는 요청. 물론 이제 공소 제기를 이유로 하지 않고 어떤 그 징계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징계 처분할 수는 있어요. 즉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당의 기관에서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교수님이 어떤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학교 교수님에 대한 징계 처분 그래서 파면까지도 그 양반에 대한 그 교수에 대한 어떤 형사 절차 끝나기 전에도 가능해요. 그것은 무죄 추정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독자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규정에 있어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그 자체로 징계 처분, 징계를 한다, 또 파면을 한다, 직무를 정지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무죄 추정에 반한다라는 논리가 가능하겠죠. 요건 어때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극빈계층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장을 일정한 근무를 이제 급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감금이 됐다, 구치소에 감금이 됐다. 그러면 돈을 안 줘요, 끊어요. 그거는 무죄 추정에 반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돈을 안 줘요.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보장비를 주다가 돈을 안 주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그 수급을 시켜주는 것이 그 사람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것인데 실제로 그 형사절차상에서 이렇게 구금된 상황이면은 그런 생존의 위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약간 농담을 하면 사회에 있을 때는 돈으로 생존을 보장해주고 구치소에 오면 돈 주는 대신 이 콩밥이라는 현물로 이렇게 보장을 해주죠. 그래서 돈을 주지 않는 게 무죄 추정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인형에 들어가도록 하죠. 그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이제 그 무죄 추정을 받고 어떤 여러 가지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피의자는 역시 열악한 지위에 있고 법적인 전문가도 아니고 때로는 구속되고 그래서 자기가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피고인, 피의자에게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권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 것처럼 우리 어느 분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예. 헌법 규정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읽어봐 주세요. 네.